들어가세요. 마지막 작품은 하고 바로 하고 두 번째로 그거 한번 해보자 하는데 안 해요. 예. 바른미래당 제45차 원내 정책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률로 67.1%,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5월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고용 상황이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실제 사실이라면 저 또한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올라간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서가 아닙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와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초단기 일자리가 늘어서입니다. 제조업, 금융업, 보험업 등의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3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4개월 연속 고용 감소입니다. 금융업과 보험업도 4만 6천 명이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취업 연령을 기준으로 봐도 공공 일자리가 집중된 60세 이상 고용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우리 경제의 중추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의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35만 명이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무려 38만 2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장을 못 구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들이 정부가 말하는 역대 최고치 고용률의 주인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용률과 마찬가지로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 중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서 그냥 쉬었다는 분들 20만 3천 명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12.1%로 1년 전보다 높아졌고,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또한 2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유리한 통계를 앞세워서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홍보청입니까? 통계 해석을 객관적으로 해야 현실을 직시하고 합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홍보청 노릇을 한다고 나빠진 경제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정부가 그토록 많은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실업자 수는 왜 사상 최대 규모가 되었고 초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합니다. 최일선에서 고용 업무를 직접 다루고 있는 현장 담당자들과 또 취업 희망자들을 만나서 소득주도 성장의 현 주소와 일자리 정책의 실태를 생생하게 확인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국회 정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가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국회 문을 열어놓고 특위 연장 문제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울러 정개특위 위원들이 특위 연장을 주장하면서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선거제 개편안을 이달 안에 표결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행동도
국회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지적도 함께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회 문을 열고 법안 심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시간만 보내다가 정해진 날짜가 채워지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아닙니까? 여기서 더 시간을 끄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또 정개특위 위원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위 연장을 위해서라도 국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 위원들의 독자적인 표결 시도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국회 문은 닫아놓고 말로만 경제와 민생을 외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혐오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청문회든 아니면 특위 연장이든 국회 문을 열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국회 문을 닫아놓고 아무리 밖에서 목청 높여 봐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운천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 민생 그리고 농업 관련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자리를 바꿔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카메라는 안 움직여도 돼요. 카메라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 오늘은 다른 자를 바꿔서 하시죠. 네, 웃긴 웃지만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내몰라라 하고 있는 먹는 문제의 농업 정책과 사는 문제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 농업 패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에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간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한마디로 치지불문,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농업은 적색경보가 켜져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농가소득은 4,200만 원, 그러니까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65%에 불과하고 40세 미만 청년농은 7,600농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농업 마을이 37,7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40살 이하가 7,200농가라고 하면 5개 마을에 40살 이하 청년 농가가 한 농가 정도 됩니다.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농촌이 완전히 붕괴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부 들어서서 5개월 동안이나 농식품부 장관을 도지사 출마한다고 공석으로 해놓고 지금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쌀 목표 가격 정하는 법에도 있는 거를 지금 6개월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공익경 직불제도 공약으로 해놓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중 무역 간 갈등의 불씨가 만약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아마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미국이 제시한 4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정도가 중국이 문제가 돼서 개도국 지위를 놓게 되면 우리는 4가지 조건이 다 합치가 되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놓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농업보조금이 현행 1조 5천억에서 8천억 정도로 내려가는데, 이러한 거를 정말 준비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공익형 농가 직불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현재 모든 걸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농업인 250만이 경악해야 할 문제고, 또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쌀이 과거에 140kg에서 지금 61kg로 한 사람당 먹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쌀이 1년에 50만 톤 시작이 남아서 2년 전에 100만 톤을 이 소돼지먹이는 축산용으로 해서 2조 원이 날라갔고, 올해도 50만 톤이 또 축산용으로 남아서 저장비 날라가고 또 1조 원 날라가고, 이러한 농업의 최대 실패 정책들을 답습해 가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근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치는 문재인 정부가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고, 경제는 또 손익이탈 경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문제, 사는 문제 얘기 드리면,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그렇게 14조 원을 11조 원을 이익을 냈던 한전이 16년에 12조 흑자를 냈는데, 드디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7조 원이 날라가서 5조 원, 18년에는 지금 2,080억이 손해가 났고, 금년의 상반기에 6,200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 예상 적자가 2조 4천억입니다. 이거를 지금 발전사를 놓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에 공기업이 적자를 보는 발전사 손해가 15조 6,300억이 나올 예상입니다. 아니, 잠이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또 문재인 정부가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전기요금을 이렇게 손해를 내놓고 전기요금 개편안에서 1,600만 가구의 혜택을 보는 전기요금 개편안, 누진제 개편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제대로 정신머리가 있는 것인지 그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손익을 완전히 이탈해서 그냥 국민만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인지, 정말 경제를 아는 사람이 하면은 잠이 오지 않는데, 이 15조 원이 과연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공기업이 적자가 나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걸 보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손익 이탈 경제를 하는 그 이념 경제에 빠져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원내대표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2월 4일 날 석패율 제도를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을 한 이유 중에 크게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서 미온적으로 따라오질 않으니까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하면 결국 한국당이 따라올 거다. 그런 정도, 그 점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4당이 18대 19대에 가장 거의 합의에 가깝게 했고, 또 선관위에서 그렇게 안으로 제시한 석패율 제도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냐. 지역주의 극복하고 동서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선거구제 개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 한 번도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 없이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합의대로 하자이라는 2, 3안 검경하고 공수처법은 합의 처리대로 노력한다. 또 1번은 국민 전체가 다 합의한다 하는 식으로 하면, 하태경 최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지금 전체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한국당도 들어오게 하고 민주당도 이게 바로 타협의 정치인데 왜 지금까지 석 달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배지를 내려놓은 거가 지금 벌써 15일 됐는데 배지 달기가 두려워요. 국민들한테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데 우리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분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 이 원내대표님께서 이렇게 안 한다면 우리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라도 빨리 국회 정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번에야말로 이번 주에 마지노선으로 하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가운데 자리를 주니까 열이 나서 또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 차지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지상 의원님께서 또 다음 일정 때문에 먼저 좀 그래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도 오늘 그냥 그 자리에 계셔주세요. 카메라가 편해졌네. 네, 이렇게 자리를 내주신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이효 여사님 서거 빈소에 조화를 보내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 김여정을 시켜서 판문점에 조화를 배달해서 전달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정의용 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이 받으러 가셨습니다. 아니 김여정을 직접 빈소에 보내서 예를 갖추든지 해야지 도대체 중간 지점에 와서 받아가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예법입니까? 돌아가신 이효 여사님을 욕되게 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또 고인까지 남북 협상의 수당으로 이용하는 아주 고약한 짓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그 꽃을 받으러 쫓아나간 대한민국 안보실장 정의용, 박지원 의원 참 한심합니다. 박지원 의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이 그 조화를 배달받으러 가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때 혹시라도 우리나라를 방문할 그럴 기회가 있을 때 대한민국 땅은 밟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찌질한 김정은 위원장의 목매는 또 문재인 정권 여기다 하고 싶은 말은 쯧쯧쯧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한전이 원가 공개를 전기료 원가 공개를 하겠다고 하다가 뒤집었습니다. 압력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탈원전 이후에 전기료 인상이 대두됐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정부 질의 때 이낙연 총리께 여쭙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저희 질의에 인상 요인이 없다. 정부 에너지 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돼도 2022년까지 인상되는 일 없다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자, 전기료를 인상하면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총리가 공식적으로 대정부 질의에 나와서 답변한 것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으면 한전이 머지않아 파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이낙연 총리, 문재인 정권이 이 전기료 때문에 요새 말로 양각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낑겨서 어쩔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낙연 총리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만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지 나머지 후보들은 다 찬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우리 당의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후보는 노후된 원전 시설은 점차 줄여나가자 이렇게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좀 더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김원봉 논란에 대해서 말씀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청와대가 국가유공자 심사 기준상 김원봉은 아예 서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원봉 서훈 논란이 이제는 사라지는가 보다 싶었는데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에서 의열단을 독립운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김원봉 주도의 결성을 강조했다고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맞습니다.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을 만들어서 항일투쟁에 앞장섰고 그걸 세운 건 맞습니다. 저희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6.25 침략의 주역으로 또 공을 세우면서 북한에서 훈장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남북이 하나 돼서 화해한 이후에 과거를 치유하고 용서한 이후에 주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또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분들은 분란을 일으켜서 편을 가르고 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훈처가 이제는 김원봉 선생의 서훈이 추진하는 것을 추진이 어렵게 되니까 이제 국방부가 나서서 군사편찬위원회에서 또 꼼수를 쓰다가 걸렸고요. 제가 파악한 하나의 내용은 더 나아가서는 광복회 또 김원봉 서훈을 주기 위한 서명 추진하는 그런 시민단체에 세금으로 20여억 원의 돈을 지원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지원할 방도가 마땅치 않으니까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하면 금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꼼수를 부리는 게 공기업에 들어있는 공기업을 이용해서 공기업 예산의 일부를 그 광복회와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방도까지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안 될 얘기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또 정치의장을 비롯한 우리 바른미래당의 원내 지도부에서 이 일만큼은 분명히 밝혀서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한 일이라면 이번에 올린 추경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항목들이 많은데 거기다 올려서 정말 당당히 심사를 받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정책위의장 최입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서 가업 상속 지원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상속 공제액 한도 증액이나 대상 기업 확대는 포함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97년 도입 당시 공제액 한도가 1억 원이었으나 2014년부터 5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세의 기초 공제액 한도가 2억 원으로 변함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가의 세금 없는 대물림이라는 비판과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영권이 상속되어야 기업이 유지된다는 것은 법인인 기업과 개인인 기업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정부는 가족 경영으로 부유층의 기득권 유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기업의 지속성과 경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인이 21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국민소환법을 20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 였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이 법률로만 도입한다면 위헌 소지가 명백합니다. 이번 논란이 된 청와대 답변은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을 무책임하게 떠넘기기 위한 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이 주장한 대로 개헌을 통해 국민 소환, 국민 발안이 추진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과거 지난 대선에서 국민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헌을 통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5월 고용률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5월 고용률이 30년 만에 최고라면서 15세 내지 64세의 고용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이 67.1%로 작년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대에서 3만 4천여 명의 취업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보다 전체 취업자 수가 25만 9천 명 증가했지만 60세 이상에서 35만 4천 명 증가했을 뿐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야 할 30대는 7만 3천 명 그리고 40대는 17만 7천 명이나 취업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60대 이상 일자리의 대부분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 일자리인 반면에 30, 40대 일자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고용 개선은커녕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는 흐름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년간 29%나 인상된 최저임금 그리고 주휴수당 때문에 소위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도 정부의 통계 왜곡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쪼개기 알바를 할 수 있는 주당 17시간 미만의 일자리가 35만 명이나 급증을 해서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 38만 2천 개의 감소분을 상쇄했습니다. 카페나 편의점 등 예전 같으면 한두 명을 장시간 고용할 사업장에서 4-5명의 초단기 알바를 구하니까 고용이 늘어난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한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들만 70여만 곳에 이릅니다. 이 중 4대 보험 가입 등 이유로 그동안 누락했던 고용원을 신고한 경우도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양성화된 것인데 이것이 취업자 수 증가로 잡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통계청의 고용 동향 발표로 문재인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봅니다. 고용률이 늘어났다고 자화자찬했으니 이제 추경을 주장할 명분이 궁색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30, 40대가 근무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60대 이상의 공공 일자리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한계 또한 명백해졌습니다. 병에 걸렸으면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추경보다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철회가 훨씬 더 절실합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당한 정보 공개까지 무리하게 막으려고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변동 자료 개인에 대한 직접 정보는 모두 가리고 공개했음에도 교장과 교감 포함 4명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하라는 공고를 내렸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명백한 과잉 징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 정보 공개 부분에 있어 성역이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는 사람들은 다 징계할 수 있다. 이러한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검찰이 본 의원이 제가 3차례에 걸쳐서 정보 대통령 아들 채용비리 관련한 수사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3차례 거부를 해왔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수사 관련 정보는
공익 정보인데 이걸 3차례에 걸쳐서 거부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교장, 교감 징계를 보면서 분명히 외부의 압력이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3차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검찰에 직접 수사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는데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찰의 공개 거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재판부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심 재판이 있었고 1심 재판에서도 정보 공개를 하라. 이건 국민의 알 권리고 또 대통령 아들을 위해서도 아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좋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복해 검찰이 다시 항소를 했고 어제 항소 재판에서도 또 공개하라고 재판부가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또 대법원 상고까지 갈까 안 갈까 지금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 교감 선생님들이 징계당하는 거 보니까 이거 상고 안 가면 이 검찰 징계당할 것 같습니다. 이 징계당할 것이 두려워 상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 수사정보까지 공개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과정이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냐, 꽁꽁 숨기고 싶은 게 뭐냐 하는 의혹만 커질 뿐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아들 문제라고 혹시 편파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취임 직후에 이런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1심에서 정보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지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하자 패소 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정보 공개 청구 이거 패소하면은 항소하지 말라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는데도 이런 정보 공개 관련 항소 자제 방침까지 어겨가면서 이미 검찰은 항소를 감행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 정보 공개에 대해서 청와대가 성역을 두고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대통령 아들 채용 비리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더욱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당부합니다. 이 항소하고 상고하면 다 국민 세금이 듭니다. 돈이 듭니다. 더 이상의 불복은 세금 낭비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즉각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수사 자료를 공개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청와대도 2017년 취임 직후에 했던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 자제하라는 그 방침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검찰이 편하게 상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일 이효 여사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한평생 우리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인권을 위해 헌신하신 여사님의 시간은 우리 국민들 마음속 깊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모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베 등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여사님의 죽음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비상식적인 글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이들의 행태에 화가 납니다. 좌우 이념, 성별, 세대, 지역을 떠나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에 대한 돈 없는 무례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비하글이 주로 게시되는 일베의 경우는 그동안 고인 능욕과 같은 차별 비하뿐 아니라 여친 인증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까지 지적받아 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일베는 최근 5년간 차별 비하로 인한 시정 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사이트 1위였으며 이용자가 훨씬 많은 포털 네이버보다 그 시정 요구 건수가 10배 정도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모니터링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뿐 아니라 일베 등 극단적 차별 비하, 혐오 조장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양당의 정쟁 등으로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 이효 여사님에 대한 조롱 비하 사건에서 보듯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혐오 문화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방심위 등 정부 당국에서는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 및 통과를 위한 양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의 정기 누진세 개편 조기 시행하고 서민 특별을 배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마다 폭염의 유세가 대단해서 올 한여름 더위는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서민층 가구에서는 여름철이 두렵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누진세 개편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입니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월 사용량이 200kWh까지는 1kWh에 93원의 요금이 적용되지만 다음 구간인 40kW까지는 그 2배 40kWh를 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300가량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민들이 여름철이 덥다고 냉방을 하루 내내 켜나갔다가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3가지 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안은 93원이 적용되는 구간을 20kWh에서 300kWh로 188원이 적용되는 구간은 450kWh에서 늘려서 서민층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안입니다. 이미 지난해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실시돼 1626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가분당 만원씩 깎아줬는데도 이를 상수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안은 기존의 누진제에서 최고 요금이 적용된 구간을 폐지하겠다는 안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609만 가구의 전기 요금이 17.2%로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안은 누진제를 아주 없애고 1kWh 전기요금을 125원 정도로 단일화하는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안은 전기 사용량이 적은 서민층들의 요금 부담은 늘어나고 전기 사용량이 많고 고소득층의 전기요금은 인하돼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 여름철 더위가 이미 다 다가왔음에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 당장 6월부터 조기 적용하며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특히 서민층과 에너지 소외계층을 배려해야 하는 특단의 정책도 함께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공개로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